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적과 흙, 그리고 파르마의 수도원의 작가 스탕달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녁 식사 뒤 잠시 읽고 자려고 펼쳤던 소설을 끝내 밤을 새워 다 읽고 등교했던 기억. 청소년기의 그 경험 속에서 스탕달은 제게 풍경과 심리에 대한 세밀한 서사를 가진 두꺼운 고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작가였습니다. 스탕달의 본명은 마리 앙리 벨입니다. 그는 평생 수십 개의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주어진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1783년 1월 23일 프랑스 남동부의 도시 그르노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왕당파 성향의 법률가 셰리뱅 베일이었고 어머니는 앙리에트 간용 베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7살 되던 해 어머니를 잃습니다. 이후 스탕달은 아버지와 외가 친척들의 손에서 자라며 엄격한 가톨릭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그르노블 중앙학교에 진학했지만 이 시기를 지적인 억압의 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수학과 논리는 흥미로웠지만 강요된 종교 교육과 권위적인 분위기는 그를 끊임없이 반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이미 외부에서 주어지는 도덕과 자기 내부에서 느끼는 욕망 사이의 괴리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긴장 구조는 이미 이 학창 시절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프랑스 혁명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왕이 처형되고 공포 정치가 시작되고 사회의 모든 규범이 붕괴되는 과정을 그는 아이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인간관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질서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지 않았고 도덕을 영원한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탕달에게 사회란 안전한 틀이 아니라 언제든 개인을 압도하고 방향을 바꾸는 힘의 장이었습니다. 스탕달은 나폴레옹을 열렬히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맹목적인 추종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 군대에 소속되어 행정관으로 일했고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원정에 참여하여 현장에 있었지만 언제나 한 발짝 떨어진 위치에서 사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탕달의 소설에는 영웅적 서사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전쟁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제한된 정보와 오해 속에서 움직이는지가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그는 전쟁을 의미 있는 역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개인의 시야가 철저히 무력화되는 공간으로 묘사합니다. 파르마의 수도원에 등장하는 워털로 전투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주인공 파브리스는 전투에 참여하지만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총성을 듣고 연기를 보고 소문을 듣지만 그 모든 것은 단편적입니다. 스탕달은 독자에게조차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독자는 주인공과 함께 길을 잃습니다. 스탕달은 역사적 사건을 장엄한 서사로 재현하는 대신 사건 속에 던져진 개인의 혼란과 착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스탕달식 리얼리즘입니다. 스탕달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는 자기 분석입니다. 그는 인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간을 해부합니다. 그리고 그 해부의 대상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자전적 기록인 이기주의자의 회상에서 그는 자신의 허영과 비겁함, 실패한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며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 순간 이렇게 행동했는가? 이 태도는 훗날 프로이트 이전의 심리 분석 문학으로 평가됩니다. 스탕달은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계몽주의적 전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이며 그 욕망을 합리화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자기 분석이 자기 혐오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탕달은 인간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보되 그 복잡함을 인정합니다. 이 균형이 그의 문학을 냉소와 구분짓게 만듭니다. 적과 흙은 183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흔히 야망소설로 불리지만 이 소설의 배경에는 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놓여 있습니다. 왕정복고 시대의 프랑스는 겉으로는 안정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급 이동의 통로가 극도로 제한된 사회였습니다. 귀족 계층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평민 출신의 젊은이들은 재능이 있어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줄리앵 소렐은 나폴레옹 시대였다면 군인이 되었을 인물이지만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직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검은 옷은 신앙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과 출세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스탕달은 여기서 독자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는 줄리앵을 단순히 위선자로 몰아가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이 가능했는가? 줄리앵 소렐은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관찰하고 활용하고 때로는 연출합니다. 스탕달은 이 인물을 통해 근대 인간의 분열된 내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그 진심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지 계산합니다. 줄리앵은 바로 그 모순 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레날 부인과의 관계에서 줄리앵은 자신이 느끼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그 감정은 그의 사회적 상승 전략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틸드와의 관계에서 그는 사랑을 하나의 서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을 비범한 인물로 연출하고 그 연출 속에서 감정을 강화합니다. 스탕달은 이 과정을 세밀하게 따라가며 인간이 어떻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 증폭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적과 흑의 줄거리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시골 목수의 아들인 줄리앵 소렐이 가정교사로 들어가 레날 부인을 만나고 이후 신학교를 거쳐 파리의 귀족 사회로 진입하며 결국 몰락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이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로 읽히지 않는 이유는 사건보다 의식의 흐름이 더 치밀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탕달은 줄리앵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설명하기보다 그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계산과 망설임, 자기 기만이 반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독자는 사건을 따라가는 동시에 인물의 내면에 머무르게 되죠. 이것이 적과 흑을 밤을 새워 읽게 만드는 힘입니다. 청소년기의 저에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풍경 묘사였습니다. 그것은 인물의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베리에르의 조용한 거리, 신학교의 음울한 복도, 파리 살롱의 과장된 화려함은 모두 줄리앵의 감정과 정확히 맞물려 있습니다. 독자는 그 풍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적과 흑은 사건의 긴장으로 독자를 붙잡기보다 의식의 밀도로 독자를 끌어당깁니다. 스탕달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만드는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그가 사랑에 대하여에서 제시한 결정화 이론일 것입니다. 이 이론은 단순한 연애 심리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떻게 현실을 왜곡하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 어떻게 감정을 하나의 신념으로까지 끌어올리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울 정도로 정밀한 정신 분석입니다. 스탕달은 사랑을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하나의 과정, 더 정확히 말하면 정신의 작동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설명할 때 추상적인 미사여구를 피하고 차갑도록 단계적으로 분해했습니다. 그가 말한 결정화란 잘라내어 물속에 던져진 나뭇가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 결정으로 덮이듯 처음에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던 대상이 우리의 상상과 욕망에 의해 점점 더 찬란한 존재로 변모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짝임이 대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위에 끊임없이 의미를 입히고 가치를 덧칠하고 가능성을 투사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이상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한 서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스탕달은 당대의 낭만주의 작가들과 분명히 갈라섭니다. 낭만주의가 사랑을 운명이나 초월적 힘으로 설명하려 했다면 스탕달은 그것을 심리적 착각의 누적으로 봅니다. 스탕달은 이렇게 말하는 작가입니다. 인간은 현실을 직접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위의 환상을 결정화한다. 사랑이든 야망이든 신념이든 그 구조는 동일하다. 이 지점에서 스탕달은 리얼리즘 작가이면서 동시에 모더니즘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는 외부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지만 그보다 더 집요하게 내면의 왜곡 과정을 추적합니다. 훗날 프루스트가 기억과 의식의 층위를 탐구하고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분석하게 되는 길 위에 스탕달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탕달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시대의 소설을 읽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속이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들여다보는 경험입니다. 스탕달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그의 연애사입니다. 그는 평생 사랑을 갈망했지만
안정적인 관계를 맺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랑은 늘 그의 삶을 스쳐갔고 그는 그 감정을 붙잡아 분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스탕달은 사랑을 믿었지만 사랑이 인간을 구원한다고는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내면에서 과장되고 왜곡되며 스스로를 속이는 방향으로 자라났기 때문이죠. 특히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그는 여러 여성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꼈지만 대부분은 짝사랑이거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론서 사랑에 대하여에서 스탕달은 사랑을 감정이 아니라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결정화입니다. 그는 사랑 앞에서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솔직했고 감정에 쉽게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몰입은 거의 언제나 상처로 끝났습니다. 스탕달은 이 실패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기와 자전적 기록에서 그는 자신의 질투, 허영, 자기 기만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거절을 두려워하는 마음,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을 관찰하는 이중적 태도는 훗날 그의 소설 인물들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는 끝내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은 회피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혼자인 시간을 견디는 대신 그 시간을 분석했고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그에게 이탈리아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감정이 억압되지 않는 공간이었고 프랑스 사회의 위선과 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파리에서는 숨막히던 감정이 이탈리아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파르마의 수도원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사랑은 목표가 아니라 우연과 착각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그려집니다. 스탕달의 결정화 이론이 독특한 이유는 그것이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사랑을 가장 소중한 감정으로 여겼기에 오히려 그 작동 방식을 해부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왜 사랑 앞에서 이토록 쉽게 자신을 속이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스탕달은 1842년 3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시 그는 외교관 신분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건강은 오래전부터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뇌졸중으로 추정되는 발작 이후 그는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당시 59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문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고 신문에 실린 부고 기사도 짧고 담담했습니다. 파리 몽마르트에 있는 묘비에는 스탕달이 직접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간결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사랑했던 그는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밀라노 출신의 아리고 베일은 살고, 쓰고, 사랑받았습니다. 이 영혼은 치마로사, 모차르트, 셰익스피어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작가보다는 살고, 쓰고, 사랑한 한 인간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스탕달의 작품 대부분이 생전에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적과 흑은 출간 당시 일부 비평가들에게 주목받았지만 대중적 반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파르마의 수도원은 더욱 조용히 읽혔습니다. 발자크가 이 작품을 극찬하며 장문의 비평을 남겼지만 그것이 곧바로 작가의 명성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스탕달의 재평가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에 들어서 본격화됩니다. 사실주의와 심리소설의 전통이 정립되면서 그의 작품이 지닌 성구성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면 독백, 감정의 미세한 변화, 자기 기만에 대한 분석은 후대 작가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스탕달을 인간의 심리를 최초로 투명하게 관찰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스탕달의 이름은 그의 고향 그르노블에서 적극적으로 기려지고 있습니다. 그르노블에는 스탕달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의 생애와 원고, 서신, 초판본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단순한 기념관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유럽 각지의 연구자들이 이곳에서 학술 세미나와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스탕달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 용어는 예술 작품을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과부하 상태를 가리키며 그의 이탈리아 여행기, 로마, 나폴리, 피렌체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술 앞에서 감정이 압도되는 경험을 묘사한 그의 기록은 문학을 넘어 문화사적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스탕달의 일상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도 글을 포기하지 못했고, 글을 쓰면서도 늘 생계와 인정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행복을 추구하는 관찰자라고 불렀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행복을 좀처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스탕달 문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인간보다 흔들리는 인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스탕달 이후 인간의 욕망을 또 다른 방식으로 파고든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로 이어가 보려 합니다. 감정을 억제한 문장,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집요한 열정, 그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